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의 Ask Me Anything!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레온이랑 같이 앉으니까 네. 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도 좋습니다. 저번 때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 리플 편을 저희가 네. 그 원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찍었는데 네. 되게 잘 나와가지고 아, 조회수가 가장 핫했죠. 예, 그래서 역시 레온이랑 같이 찍으면 뭐가 잘 되는구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것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가 뭔가요? 일단 저희가 뭐 코인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Ask Me Anything인데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에스크미.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시청자분들한테 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참 안타깝게도 모든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힘들게 5개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요런 게 있던데 코빗 형 결혼하셨나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아니, 코빗 형. 네, 제가 코비 형이 됐군요. 코빗 형. 코비 아저씨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어요. 코빗 예. 형.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코빗 형.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또 이 자리에서도 물어보니까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오. 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아, 네. 질문으로 그럼 가죠. 첫 번째 질문. 아이디 경빈곽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상화폐 입문자인데 뭐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상승세가 무섭던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관심이 많이 이 비트코인에 생기면서 네.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 유입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쵸. 돼요. 그런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 경험상 보면은 저는 이제 2018년 가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왔고 물론 그 전에 또 조금씩 관심이 있어서 끄적끄적 글들을 읽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빗에 조인을 해서 지식을 습득을 한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역사를 가진 업계가 아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무슨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귀동냥 하는 식으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들으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레온 같은 경우는 뭐였죠? 공부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완전히 문과인 거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문과스러운 얘기가 저는 이해가기 쉬우니까 그쪽으로부터 들어가고 좀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코딩 관련된 것 좀 공부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만약에 공대 출신인 분들은 좀 약간 다른 어프로치일 거고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어프로치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룰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지식을 습득을 할 때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를 마음에 명심을 하고서 지식을 습득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유명한 대학교의 마무기 교수님이 했던 말이라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분이 한 말은 전부 다 옳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물론 그쵸.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서 그런 오픈마인드로서 모든 지식을 접하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자기가 여태껏 접한 그 정보들을 아니면 지식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인터넷이나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궁금하면은 내가 찾아보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서 지식을 이렇게 귀동냥 하듯이 얻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방금 딱 듣고 느낀 게 네. 특히 투자 이런 부분에서 권위에 의존하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쵸, 이 예. 사람이 여기 투자했다. 그럼 나도 막 이러는 게 되게 너무 많은 것 많죠. 같아서. 예. 저도 피터의 말을 듣고 모든 걸 걸었거든요. 그 말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저희 구독자님, 시청자님한테 바라는 거는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 말을 그대로 다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듣고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들이 뭐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전 나는 개인도 노력을 해서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고 사고방식도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네. 저도 인간인지라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꼼씹어 보시고 그리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그러면은 저도 공부가 되려니와 저희 시청자
시청자분들도 그 댓글과 토론을 보면서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Don't trust Peter, verify yourself. 그런데 참고로 네. 사무실하고 제가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잠깐 공유를 드리면은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 네.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면은 저는 주로 팟캐스트나 미디엄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이런 데 올라오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사실 좀 봤는데 이제 책이 무수하게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은 어떤 깨우침을 가져다 준 책을 3가지를 고른다면은 네. 우선순위를 꼽는 게 세이프티 나무스라는 작가가 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 버넌스키라는 분이 쓴 크립토 애셋이라는 책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크립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How the Internet Happened라는 책이 있어요. 브라이언 맥켈러라는 분인데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제가 이 업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이고,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3개만 꼽자면 이렇게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약간 영문 원서잖아요. 그렇죠. 네, 원서이긴 합니다. 이게 근데 뭐 어떤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이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고 이 업계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업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단계에 넘어갔을 때 좀 혼동이 없고 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심플하고 뭐가 되고자 하는 건가 뚜렷하고 실사용에 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네. 사실 이더리움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네. 이건 비트코인 2.0이다라는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혼돈이 덜 해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질문이 비트보다 알트코인 상세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비트가 오른 다음에 좀 약간 주춤하고 좀 쉬어갈 때면 이제 그 돈들이 알트로 넘어가서 알트가 이제 세지고, 또 그러다가 또 뭔가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은 알트에서 비트로 넘어가서 비트가 또 올라가고, 이거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타이밍을 사실 잡기는 힘들어요. 그쵸.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단기적인 어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런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잡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 대 알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알트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식 중에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실험이고, 그 실험에서 임상 단계 1, 2, 3을 다 거치고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나온 게 비트코인인 거고, 나머지 자산들은 이더리움조차도 아직도 임상 실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임상 실험 한 뭐 3단계 정도가 끝 무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외의 자산들은 1단계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많은 알트들, 지금 임상 실험 1단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뭐 물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식약청한테 허가를 받은 수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실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1단계에서 많이 떨어져 그쵸. 나가고 2단계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트들은 좀 약간 좀 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네. 예시카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비트코인 ETF가 일반 투자자에게 실제 미치는 영향 및 코인 투자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각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ETF가 시작되면 기관들의 투자 세계가 벌어지고 일반인들은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일반 개미 투자의 마지막 기회가 2021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일단 ETF에 대해서 좀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죠. 이건 주식인데, 이제 주식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전통 자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전에는 쉽게 구현하지 못했던 투자 전략을 주식이라는 걸로 랩핑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상품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를 쇼트 치고 싶은 사람들은 ETF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선물 거래를 하면 가능하긴 하지만은 네.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인버스 코스피 ETF라는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건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올라가는 ETF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프로 트레이더나 프로 투자들이 구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이제 ETF에 큰 의의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ETF라는 어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투자 대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한 가지 좋은 예가 뭐냐면 이제 금 ETF예요. 금도 사실은 2004년까지는 ETF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금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데 가가지고 금 선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사실 되게 어렵죠. 어렵죠. 예, 굉장히 그 마진 요구하는 것도 높고 뭐 이러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하기는 힘든 거고,
아니면 그냥 뭐 금괴를 어디 가서 사야 되는데 보관 수수료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쵸. 예, 유동성도 없고 해가지고 가격도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네. 하여간 이제 일반인들 접근이 쉽지가 않았죠. 근데 ETF가 생기면서 주식처럼 이제 금을 살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뭐 기관들도 훨씬 더 이게 그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느끼면서 기관들도 ETF를 사서 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리면서 금 자체의 시가총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결과. 그래서 2004년 11월 세계 최대 금 ETF가 GLD라는 ETF인데 2004년 11월 때 ETF가 나왔을 때 금의 시가총액이 2빌리언 달러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10빌리언 달러가 됐으니까 16년간에 4배가 넘는 성장을 금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은 금 ETF가 생기면서 금에 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게 굉장히 편해지면서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왔고 금이라는 자산군의 시가총액의 확장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페이팔도 금 ETF가 가져다 온 비슷한 효과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네. 접근성을 네. 되게 편하게 해줬다는 면에서 금 ETF가 한 것 같은 역할을 페이팔도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이 질문한 게 마지막 기회. 그렇죠. 일반인은 기회가 줄어든다. 일반인의 기회 줄어들지 않아요. ETF 네. 생긴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반인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ETF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10배 정도 올라버리면은 그쵸. 사기 힘든 게 아니냐라는 그쵸. 그런 어떤 논리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기 힘든 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1BTC를 다 사야 되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0.001BTC 이렇게 네. 사면은 살 수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하고 내가 접근성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 주변에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비트코인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0만 원치만 사면 되잖아요. 아니 한 개에 몇 천만 원인데 무슨 100만 원치를 어떻게 사? 이런 얘기가 그쵸. 실제로 있어서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JJ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기사를 하나 올려주시면서 JP모건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경제위기 때 가장 믿을 수 없는 해지 수단이라는 기사예요. 이런 기사를 확인하셨는데 계속되는 양적 완화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JJ님께서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해지 수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피터의 생각은 어떤지. 네, 이 기사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를 쓰신 분이 이제 JP모간에 계시는 분인데 네. 사실 이제 금융권에 있는 분들도 가격하고 가치를 혼돈하면서 리포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하고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그 저시필수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요새 제가 즐기고 있는 여기 제스처입니다. 맞나요? 여기에요. 예. 여러 번 해봐서 압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격하고 가치는 차이가 있는 거고 가격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임의의 시간에 어떤 물건을 갖다가 교환하겠다고 서로 이제 동의를 한 교환 비율인 거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진정한 가치하고 멀어지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가격에 뭔가 잘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건 가격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사실 가격은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동의하는 어떤 그런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가격에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루하루의 그 가격 움직임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근본적인 것이고 하루 이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라는 건 그쵸. 서서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JP모간에서 나온 이 리포트를 보면은 경제 위기일 때 믿을 수 없는 해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서 아마 작년 예를 들어서 3월 달이라든지 금융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금융 시스템은 일종의 US 달러 마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외상 거래죠. 외상을 하고 있다가 경제가 괜찮을 때는 아무도 외상값 내놓으라고 아무도 독촉을 안 해요. 그러다가 경제에 샥이 온다든지 금융시장에 샥이 오면은 다들 외상빚 갚아 이러면서 그때 갚아야 되는 빚이 US 달러인 거죠. 그러면은 US 달러를 모든 사람이 마련하기 위해서 US 달러가 아닌 자산들은 팔기 쉬운 것부터 먼저 파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주식인 거고 이제 거기에 또 비트코인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에서 움직이는 거고 금을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안전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가치 보존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 등락과는 상관없이 하는 얘기인 거고 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구성이랑 가격 안전성이랑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지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슷한 맞아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인 거죠. 그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희소성인 거죠. 이제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믿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5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믿었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러면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금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금의 특징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캐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 희소성이 이제 거기서 오는 거고 금을 캐내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캐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캐내는 어떤 비용이 그만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만 캐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금을 캐다 보면은 금의 증가량은 1에서 2%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고 1에서부터 2%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전 세계 경제는 여태껏 보통 1에서 2%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그 가치를 담아주기에 적절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금이 해마다 세계 경제는 1, 2%밖에 안 늘어나는데 네. 금은 10%씩 늘어난다 하면은 가치 창출보다도 훨씬 더 금은 더 빨리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창출하고 그 가치를 담는 도구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금이 여태껏 되게 내구성이 있었던 거죠. 다른 어떤 물질들도 가치 저장 도구로 사용은 됐으나 희석이 되는 순간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고 그렇지만 금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천 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온 거고 그런 비슷한 물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